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에서는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선과 악이라는 것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가? 라는 본질적인 질문부터 인간에게 있어서의 선과 악과 동물들에게 있어서의 선악이 무엇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경쟁이라는 것 속에서의 선과 악이 무엇인지 실질적인 부분까지를 학생들이 스스로 다루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시고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이번 차시의 주제가 선과 악이잖아요. 네. 저는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아, 그러세요? 동물의 선과 악이 있느냐를 한참 고민을 했는데 제가 할 얘기가 있는지는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걸 제가 물어보는 또는 여쭤보는 그런 방법으로 얘기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도덕이랑 윤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이 너무 비슷해요. 비슷하죠. 근데 우리 도덕은 초등학교에서 배우고요. 그렇죠. 윤리는 중등 교육 이상에서 배우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렇죠. 그럼 틀림없이 도덕과 윤리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네. 차이가 뭔가요? 영어로는 도덕과 윤리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moral하고 ethic인가요?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우리는 그냥 막 쓰니까 야, 도덕적으로 오라, 윤리적으로 오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우리의 고민 같은 것을 이미 앞선 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도덕과 윤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헤겔은 도덕과 윤리를 구분해서 도덕이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보편적으로 따라야 될 그 무엇이다 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시고요. 윤리란 시대적, 사회적, 계층적 특성에 따라서 정해지는 그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도덕적이어야 되지만 인간이라면 윤리적이다. 그 말은 사실은 도덕이란 말로 바꿔서 정확히 말해야지 윤리적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쓸 때 직업윤리, 사회윤리, 1970년대의 윤리 이런 식의 특정한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윤리인 거죠. 그러니까 윤리는 달라질 수 있지만 도덕이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자칫하면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악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어느 나라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그 나라를 공격해서 그 나라를 뺏는 게 목표다 라고 해서 사람들을 마구 죽이죠. 그래서 막 총을 쏘고 많이 죽여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지 않고 나는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옳음은 뭐냐면 그 전쟁이라는 그 상황 속에서의 윤리지 도덕적으로 옳은 것이냐는 또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혼동하게 되고 혼동을 의도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맞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던 악의 평범성이라는 곳에 들어있는데요. 히틀러가 많은 사람들을 죽일 때 특히 유대인이나 집시들이나 인종적으로 굉장히 저열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들을 없애는 것이 인류 전체에 도움이 된다라는 아까 했던 말 도덕이 아닌 윤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당시 떠올랐던 과학적인 우생학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수한 유전자를 남기는 것이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 전체 공동체에 큰 도움이 돼. 그러므로 나쁜 유전자, 글쎄요, 요즘 말로 하면 뭘까요? 막 누군가를 살인하고 누군가에게 의도적으로 너무너무 나쁘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를 인류라는 풀에서 배제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어 라는 사고, 그 우생학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므로 이 인류의 악, 이 인류의 죄를 모든 것을 진 유대인과 하급한 집시들, 불황자들 이들을 다 모아서 없애야 돼.
라는 말을 얘기했고요. 그 이야기를 히틀러 혼자만 생각한 게 아니라 주변의 다수의 사람들이 다 맞다고 받아들였죠. 즉, 그 시대 나치즘을 신봉했던 사람들의 윤리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였죠. 나중에 나치 전범이었던 사람이 잡혀서 예루살렘에서 그 전범 재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그 유명한 건데, 그 사람이 잡혔을 때 그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철학자죠. 가서 현장에서 보고 느꼈던 건 뭐냐면 정말 엄청난 악마,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생긴 진짜 아주 천하의 악질적이고 악독한 누군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나 평범한, 동네에서 지나가다 보면 흔히 볼 것 같은 어떤 노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은 물론 많은 사람을 죽였던 거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잘못이 없다. 나는 사람을 죽였던 것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면서 방금 교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윤리라는 문제에 기댔던 거죠. 나는 한 곳에 있는 조직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나는 그것의 명령을 들어서 수행했을 뿐이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직윤리, 시대윤리 다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그 윤리를 만들어냈고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 이 철학자가 그 부분의 문제점을 파헤친 것이 뭐냐면 바로 아까 드렸던 그 핵심적인 용어 악의 평범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면에서의 문제냐면 우리 모든 사람이 다 악을 저지를 수 있다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정말로 문제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냐면 사람이 사람을 죽여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죄가 있는 것인데 인간이기를 포기했다는 건 뭐냐면 인간다운 생각을 하고 인간다운 사유를 하고 누가 나에게 시킨다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인간은 기계적으로 하는 행동을 통해서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그 행동 그런 것 자체가 그 사람의 인간이기를 포기한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악은 우리 사회 속에 늘 평범함을 가장하고 또는 평범함 속에서 숨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주제의 핵심적으로 말하면 그 악의 평범함을 가지고 핑계를 댔던 윤리적인 핑계를 댔던 사람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결격이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결국 상대적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윤리라는 것은 늘 상대적으로 바뀔 수 있죠. 우생학에서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우생학 그 당시에 네. 우생학의 최첨단을 달리는 나라가 미국이었고요. 예. 히틀러는 오히려 미국이 우생학을 너무 저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네. 우리가 미국을 배워야 한다 막 이랬었거든요. 네. 슬픈 거는 아직도 그걸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암 촘스키라는 언어학자가 계신데요. 그분은 이제 변형생성 문법이라는 아무튼 뭐 그 문법의 구체적인 거를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분은 미국인이고요. 미국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백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의 우월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언어학자였어요.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분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사유를 하는 것, 사고를 하는 것은 언어와 깊은 관계가 있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언어의 구조가 아주 고차원적이라면 사유가 고차원적일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분이 연구를 하셨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당신도 약간 태어났던 상황과 뭐 때문에 가지고 있던 어떤 편견적 사고방식이 수없이 많은 언어를 연구함으로써 모든 언어의 구조가 동일하고 우열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이분이야말로 정말 평화주의적이고 그다음에 평등하고 이런 사고방식을 널리 말하는 아주 훌륭한 지식인이 되셨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학문을 그렇게 발전시키셨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주 학술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하게 한 것이 뭐냐면 인간은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거죠. 즉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이라면 이래야지라는 도덕적인 것을 강조하셨던 거지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서 자신들의 이득을 따라서 윤리적인 잣대로 이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이라는 것을 강하게 비판하셨었거든요.
그것의 학술적 근거가 교수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생학적인 문제, 그거를 구체적으로 언어적인 것을 통해서 문제적인 것을 밝혀내고 이야기하셨던 거거든요. 근데 또 이제 인간이 인간을 싫어하게 만드는 가장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 중에 혐오라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교수님, 혐오라는 거는 사실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동물의 본능 아닌가요? 혐오는 본능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의 적,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포식자를 인식을 해야 되고 또 음식도 저걸 내가 먹었을 때 네. 배가 아플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거는 안 돼, 나빠, 싫어, 나한테 해를 주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진화를 통해서 그거는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유전자에. 예. 그러니까 혐오, 어떤 걸 봤을 때 본능적인 혐오를 느낀다. 우리가 본능적인 혐오라는 말을 쓰듯이. 네. 그래서 혐오는 본능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게 없었으면 우리가 잘 살지 못했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혐오라는 그런 반응 없이 그냥 무시무시한 어떤 전갈이나 네. 거미를 그냥 겁없이 만지면은 죽겠죠. 쏘여서 죽겠죠.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이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되면 도태되고 해서 저건 무서운 거야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각인이 돼서 가르치지 않아도 아기들이 뱀이나 그런 전갈이나 이런 해충들의 모습을 봤을 때 본능적으로 무서움을 느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혐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본능이다라는 것은 동물도 그럴 테고요. 그러니까 혐오라는 것이 본능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사실 굉장히 큰 문제가 되겠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혐오라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또 다양해져서 이런 어떤 동물적인 또는 본능적인 혐오 반응 말고 지어내잖아요. 투사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적 혐오라는 것도 있지만 어딘가에 내 감정과 생각과 누군가 만들어낸 걸 투사해서 만들어낸 투사적 혐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장 많이 이제 본 것 중에 예를 들면 그 수잔 손택이라는 분이 쓰셨던 이야기에서 은유로서의 질병이라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암에 걸렸어라고 누가 알면 그분은 그냥 암이 걸린 거잖아요. 암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오염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머 저 사람은 좀 뭔가 더러워. 사실 더럽다라는 것은 똥을 더럽다고 생각하고 부패한 음식을 더럽다고 생각하는 건 본능적인 혐오일 텐데 그거를 거기에 투사해서 어머 저 사람은 좀 더러워. 좀 이상해. 라는 식으로 투사하는 것으로 전화시키는 그건 좋지 않은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에이즈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죠. 아, 에이즈도 그런가요? 어떤 거죠? 그러니까 후천적 면역 결핍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 HIV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오랜 시간에 걸쳐서 결국에는 면역 반응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질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데 아시다시피 1980년대 이후에 이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HIV 감염 때문에 걸리는 병인 AIDS라고 하는 에이즈라는 질병이 퍼지니까 이제 그 질병에 대한 혐오 반응이 전 지구적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 동성애에 대한 혐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질병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기는 쉬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사회적으로 이 혐오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장 크게 제가 문제적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렇게 된 문제를 자꾸 선하지 않음, 악을 저지름하고 연결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세 시대는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관념을 막 믿어냈고요. 최근에는 그런 게 아니지만 저 사람이 본래 이상해. 본래 조금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뭐 그래. 방금 말씀하신 동성애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동성애가 좋으냐 나쁘냐에 상관없이 동성애라는 것은 문제가 있어 라는 식으로 규정하게 되는 사회 윤리에 그런 어떤 질병이 됐건 어떤 상황이 됐건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혐오를 갖다 붙여서 그것을 훨씬 더 고착화시키는 기이한 윤리를 만들어내기가 너무나 쉽겠군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혐오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극복하려고 노력은 해야 될 텐데요. 가장 혐오의 문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어떤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덕과 윤리에서 사실 윤리에도 기준이 있겠지만 도덕이라는 것이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상대주의라는 것은 사실 그 시대쯤 생긴 어떤 사조인데요.
그 얘기는 하면 그 시대쯤 생긴 어떤 윤리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아닌 저 사람 입장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면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 아마 상대주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으로서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상대주의적으로 바라보면서 다 모든 것이 옳을 수도 있어 라는 식으로 말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대주의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오면서 좋아진 점도 분명히 있지만 가장 큰 문제도 좀 일으킨 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인간다움의 본질이 사라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 시대쯤 나왔던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로이트가 인간의 생각과 무의식을 분석해냈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말이 맞냐 틀리냐를 떠나서 과거에 내가 어떤 감정과 무슨 심리적인 것을 겪은 것이 결국 커서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설명을 했어요. 그게 맞고 틀리고는 조금 제쳐놓고도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나도 모르는 옛날에 어떤 것 때문에 이미 내가 이렇게 됐나 봐 해서 슬플 수 있지만 반대로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야, 내가 뭐 좀 나쁜 짓 한 건 나 때문 아니야. 내가 옛날에 겪었던 일이 그런 걸 어떻게 해? 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행동까지도 과거에서 찾고 거기에 상대주의가 더해지면서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이면 마땅히 가져야 될 인간다움, 굳이 제가 동양적으로 말하면 양심이라는 것이 사라졌던 것 같아요. 너는 인간다움이 무엇인가? 너의 양심, 너의 인간다움으로 너는 무엇을 했는가의 질문에 대해서 아무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도. 내가 이 행동한 건 너무 당연해. 내 잘못이 아니야. 상대적으로 좋을 수도 있어. 선이 어딨어? 악이 어딨어? 하면서 소위 우리가 이제 포스트 모던한 사회라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해체시키고 나니까 그 모든 것 속에 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이게 세상에 이렇게 기준이 없는 건가요?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게 동물 세계에서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요? 사실은 동물계는 그냥 이기적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 생존, 진화는 항상 간단하게 그냥 생존과 번식이니까 네. 그 입장에서 본다면 누구나 다 어떤 개체건 다 이기적이다. 네. 그걸 심하게 유전자까지 내려가면은 도킨스라는 사람이 이기적인 유전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동의는 합니다. 네. 근데 생물학에서 좀 딜레마가 됐던 것이 네. 남을 도와주는 행동도 하거든요. 이타적인 행동을 하죠. 그렇죠. 이타적인 행동을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기적이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하며 그것은 진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네. 진화에서 그런 이타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냥 생물 쪽에서 보면 당연한데 네. 경제학에서 제가 어떤 말 들었냐면은 이기적 이타주의.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경제의 기본은 옛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네. 개인이 다 모든 자기만을 위해서 경쟁을 하고 네. 그게 풀이 모이다 보면 결국에는 전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경제가 네. 잘 돌아갈 수 있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라고 네. 하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얘기였다면 네. 현대 사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 이타주의,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그 행위 자체가 되게 이기적이다. 이런 네.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프랑스의 경제학자 이제 자크 아탈리가 이제 말씀하셨다고 해요. 네.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너무너무 돈이 많은 사람이 있고 주변에는 불행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 내가 그런 주변에 불행한 사람들한테 많이 둘러싸였으면 내가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농경 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지식 정보 사회고 네.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행하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많이 갖고 있는 것, 차고 넘치는 거잖아요. 네. 그거를 저 사람한테 베풀어서 저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더 갖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중에 어느 누구가 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나 어떤 계기를 만들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나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 예, 경제에서는 그거를 그렇게 부르는 거고 네. 생물로 다시 돌아와서 네. 생물에서 이타적인 행동을 이제 설명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자, 하나는 이제 친족, 네. 그러니까 나의 형제, 부모는 이 유전자를 서로 공유를 하는 그러한 친족 집단들은 확률적으로 형제는 반, 2분의 1의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자를 우리가 한 쌍이 있고요, 그죠? 예. 그거를 아빠랑 엄마로부터 그걸 하나씩 받잖아요. 예.
근데 한 쌍 중에 하나를 받으니까 요 한 쌍 중에서 어떤 거를 받을지에 대한 확률은 2분의 1이잖아요. 예. 요거 왼쪽 거를 내 동생도 같이 받을 확률은 반반이기 때문에 예. 형제끼리는 반, 부모끼리도 반,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해밀턴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족의 연관계수, 예. 얼마 연관성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사촌으로 가면은 이제 그게 8분의 1쯤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 하신 유명한 말이 내 8명의 사촌을 구할 수 있으면 내 목숨을 버릴 수 있어. 8명을 구하면 그들의 유전자를 합해놓으면 나하고 똑같아진다. 그런 얘기군요. 그런 확률상으로 네.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킨슬렉션이라고 친족에 대한 근연도라고 우리 얘기를 하는데 더 설명을 못하는 거는 그거는 친족끼리 유전자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게 아니라 전혀 유전적인 연관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남을 돕는 행위. 그럼 그건 언제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협력. 네.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협력을 하는 그런 행위, 영장류도 마찬가지고요. 네. 협력하는 행위가 진화를 했는데 네. 그럼 이건 친족, 근연 관계로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 않냐.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하신 분이 이 정치학자입니다, 사실. 그 로버트 엑셀로드라고 하는 네. 정치학자가 왜 협력이 있느냐. 그러니까 협력을 하는 건 불리하냐. 왜냐하면 동물로서의 인간은 사실은 개인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나만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아시는 그 유명한 죄수의 딜레마라고 네. 하는 거. 그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둘이 죄를 졌어요. 네. 죄를 져가지고 서로 이 말을 맞추죠. 네. 증거도 다 없애고 말을 맞춰가지고 우리가 잡히더라도 너랑 나랑 서로 협력을 해서 얘기를 우리 안 하면 그러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형량이 아주 줄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서로 잡혀가지고 따로따로 취조를 받는데 이제 이 경찰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경찰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둘 다 안 불면은 물론 1년 정도 받을 수 있는데 형량이 만약에 너는 안 불고 쟤한테 협력을 했는데 저놈이 배신을 하게 되면 너는 20년이야. 그러니까 서로 둘 중 하나가 배신하면 20년이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그런 배신을 해서 둘 다 이렇게 자백을 하게 되면 5년씩 받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배반하는 게 배신을 하는 게 더 유리하거든요. 예. 그렇죠. 가장 좋은 케이스는 둘 다 협력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1년밖에 안 되니까 예. 형량이. 그런데 결국엔 사람들이 배신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계속해서 했을 때 네. 그럼 결국은 배신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하냐. 그거를 대회를 했어요. 국제 대회를. 네. 그래서 수학자들, 컴퓨터 과학자들 등등이 다 모여가지고 간단한 이 프로그램을 짜고 이런 죄수의 딜레마 게임을 계속했을 때 어떤 전략을 선택한 프로그램이 이기느냐. 예. 그래서 우승도 2번 했어요. 네. 우승도 2번을 한 그게 뭐냐면 T4텟이라고 캐나다에 있는 교수님이 이제 그걸 개발하신 건데 아주 간단합니다. 처음에는 협력하고 그 다음에 계속 배신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협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처음에 협력을 하니까는 내가 배반을 당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네.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일단 처음에는 협력을 한다. 그 다음에는 배신을 한다. 그래서 그 T4텟이 모든 걸 다 이겼어요. 아무리 복잡한 프로그램이건 다 이기고. 그래서 첫 1회 대회에서 그게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네. T4텟을 공개를 했어요. 나는 이렇게 짰어 프로그램을. 네. 그럼 다른 사람들이 2회 대회를 또 했잖아요. 예. 그 2회 대회는 모든 사람들이 T4텟을 기준으로 그걸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시 또 응모를 했어요. 네. 두 번째 대회도 그냥 오리지널 T4텟이 또 우승했어요. 그러니까 변형 없이 뭔가 복잡한 거 필요 없고 일단 처음에 협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배신을 하더라도 일단은 그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 사회 협력이라고 하는 그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진화된 어떤 형질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말씀하셨던 경제학에서도요. 사실은 경제학에서 가장 제가 이제 이해가 잘 안 됐지만 나중에 억지로 이해한 것 중에 하나가 비교 우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나라와 있던 하나의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에서 훨씬 잘하는 것만 하고 조금 못하는 건 그만두고 이 나라에서 잘하는 것만 해서 서로 상호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전체의 이득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잘한다는 나라는 둘 다 잘하는데요. 두 번째 잘하는 것 말시 이쪽 다른 나라에서 잘한다고 더 하는 것보다도 더 잘하지만
그러나 여기 잘하는 것과 여기 더 잘하는 것만 가지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을 온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생활에서는 비교 우위라는 걸 자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1번도 잘하고 2번도 잘하고요. B라는 사람이 1번도 하고 2번도 하지만 1번, 2번이 이 A라는 사람의 1, 2번보다 다 못해도 이 못하는 B라는 사람이 하나 잘하는 것을 더 잘해서 서로 바꾸는 것이 둘 모두에게 이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나만 이기적으로 사는 것보단 내가 잘 되고 이 전체 파이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옆에 사람들이 같이 잘 되는 게 더 좋다라는 것을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인류가 여기까지 발전해 오면서 사실은 우리 유전자 속에서 배우고 익혀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인간은 인간인 거죠. 동물이 아닌 인간은 인간만의 그 무엇이 있는 거겠지요. 그리고 그 인간만의 무엇을 우리는 도덕이라는 말로 부를 수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제 세 번째 강의 선과 악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